저는 올해 39살이고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주변에서는 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만 보였죠.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오랜 시간 서로를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41살 회사에서 과장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가정적인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그 조용하고 무던해 보이는 성격이 은밀한 거짓말을 감추기엔 오히려 아주 좋은 껍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인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36살 중고거래 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판매자였습니다. 깔끔한 물품 사진과 친절한 답변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호의 뒤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판매자였지만 실상은 기혼 남성들과의 은밀한 접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조금의 시간과 많은 상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건 너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계획도 없는 평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소파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장만했던 소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죽이 벗겨지고 쿠션 탄력도 다 빠져 있었죠. 새 제품을 사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날은 그냥 무심코 휴대폰을 들고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제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잘 된 고급 가죽 소파였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색감도 우리 집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저는 가볍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 소파 아직 판매 중인가요? 곧 답장이 왔는데 이상하게도 판매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거래 담당이라 직접 연락하라고 할게요라는 짧은 한 문장이었죠.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부가 함께 중고 거래를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그 말투가 조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며칠 전부터 알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는 옷차림을 정성스럽게 다듬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사람들과의 자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소파의 판매글이 앱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 누가 산 모양이네 하고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장면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이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소파 사진이 인쇄된 종이와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소파 거래라면 왜 이런 곳에서 만나서 봉투를 주고받는 거야? 저는 차가운 의심이 번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목길로 재빨리 몸을 숨기고 손에 쥔 휴대폰으로 몰래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오늘 거래 잘 마무리했어.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패턴이 계속 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외출할 때마다 그 여자 계정에서 새로운 물건이 올라오거나 판매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소파뿐 아니라 테이블, 책장, 장식품, 심지어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까지.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고 거래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계속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 기묘하고 은밀한 거래의 끝을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이제부터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이 상황의 전모를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간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기록, 변명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거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자료들이 필요했죠. 처음에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그 여자 계정을 팔로우하듯 즐겨찾기에 등록해두고 새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신경 쓰지 않았을 알림이었는데 이제는 그 알림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쿵 내려앉히고 또 동시에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호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알림은 항상 남편의 외출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다거나 갑자기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날, 그 계정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물건이 올라오거나 방금 전 올렸던 물건이 판매 완료로 바뀌곤 했습니다. 마치 미리 시간을 맞춰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추적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여자가 앤틱 화장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화장대는 꽤 오래돼 보였지만 관리 상태가 좋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화면을 캡처했고 올린 시간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인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10분 후 저는 차키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로 따라붙진 않았습니다. 만나는 현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포착하려면 약간의 간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을 일부러 30분 늦췄죠. 차를 몰아 남편이 주로 가는 방향으로 향했고 신호등과 골목 구간에서의 그의 동선을 예상하면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결국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남편은 그 여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여자는 반짝이는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그 순간의 표정은 거래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의 셔터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사진 속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며 제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진실을 잡는 수사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외출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고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텔 근처의 작은 주차장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금간 도자기나 헌책 5권 세트 같은 물건을 거래 명목으로 주고받았죠. 그리고 그 물건들이 실제로 그들의 집 안이나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품 같은 존재였고 진짜 목적은 서로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를 확신하게 만든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 계정에 대형 소파 판매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소파는 색상, 질감, 디자인까지 우리 집에 있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저는 다시 캡처를 하고 올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다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달린 작은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고 차 안에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해 두었죠. 남편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적한 주택가의 골목, 그 여자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파 대신 와인 박스를 들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찍는 순간 제 머릿속 그림은 완성됐습니다. 거래라는 포장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짓이었고 그들의 만남은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권을 마련해 날짜, 시간, 거래 물품, 남편의 외출 시간, 장소, 그리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 파일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밝혀낼수록 제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은 차갑게 가라앉으면서도 한편으론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주저라는 단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그들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저는 그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찍고 기록한 사진과 메모를 컴퓨터 앞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고 거래 앱 화면 캡처 수십 장이 띄워져 있었고 옆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빽빽하게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제 머릿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제 감정만 소모될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이미 충분했고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회사 건물 7층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정한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USB와 노트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료예요. 날짜, 위치, 외출 시간, 그리고 그 여자가 올린 물건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앱의 게시물 날짜와 제 기록을 대조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부정행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래 물품과 외출 날짜가 정확히 겹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게 크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기록만으로는 아쉽습니다. 물건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물건이 거래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 혹은 실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저 역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그 여자 계정이 물건을 올리는 시점, 남편이 외출하는 빈도와 시간을 대조해 다음 거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었죠. 저는 변호사에게 최근 3개월치 제 기록을 보여줬고 그는 직접 캘린더에 표시하며 주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2주 간격으로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다음 거래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드디어 그 여자 계정에 빈티지 테이블이라는 새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테이블은 유난히 장식적이었고 실생활에 쓸모가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3시 게시물입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우린 사전에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직접 남편을 뒤따르는 대신 경험이 있는 의뢰인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만드는 데 유리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랑 저녁 약속 있어.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래, 다녀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심부름센터 팀은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남편이 테이블 대신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 안에 와인과 꽃다발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이 이제는 너무 뻔했습니다. 와인과 꽃다발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물건이었죠. 그것은 명백한 데이트 준비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중고거래 앱 화면 캡처, 판매자 계정 기록, 거래 일시와 남편 외출 패턴, 그리고 이번에 확보한 현장 사진과 영상까지 모두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겨받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남과 상간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준비 바로 시작합시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간다. 그들이 만든 거짓의 막을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소송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 다음에 올 상황이 주게 될 무게 때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며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우선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소장에는 우리가 몇 달간 모아온 모든 증거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중고거래 게시물 캡처, 남편의 외출 기록과 일치하는 패턴,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주장과 법적 근거까지. 고소장을 접수하는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짧게 내뱉은 펜의 긋는 소리와 함께 제 결혼 생활이 한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내라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발송한 소환장이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남편은 소환장을 받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괜히 판을 크게 벌이지 말자. 그 말투 속엔 제가 증거를 들이밀어도 고개를 저었던 그 뻔뻔한 확신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 설득하거나 싸울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그 여자는 더 기만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답변서에는 단순한 거래를 하다가 친해진 사이일 뿐이며 원고의 오해가 지나친 것이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아래에 나열된 날짜와 장소는 이미 우리가 제출한 사진, 영상 자료와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증거가 돼 있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 안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전면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시선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어색함과 불안한 기류까지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출된 거래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중고 거래라 보기에는 물품 종류와 거래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재판 과정 중 변호사가 준비한 한 장의 문서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폭로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여자 계정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혼 남성들과의 거래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그 부분을 읽으며 고개를 들어 피고 쪽을 바라보자 순간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대가 상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의 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반응이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걸어 나가는 동안 등에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 시선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경로는 정해졌고 저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첫 재판이 끝난 뒤 남편과 그 여자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던진 몇 마디와 변호사의 날카로운 주장이 그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 듯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발언이나 행동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더군요. 남편은 재판이 다음 기일로 넘어가자마자 은밀하게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예민했고 의심이 많았다며 자신의 외출과 거래가 순수하게 직장과 취미 생활 때문이었는데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제 성격과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 했던 겁니다. 그 여자의 방식은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부에 제출할 진술서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단순한 거래 관계였으며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서 안에는 거래 장소와 날짜가 이미 제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영상 기록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여럿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모순점에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거짓말 증거를 남기는 셈이군요. 그러나 이들의 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재판 중이다 보니 혹시나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그냥 서로 좋게 정리하면 안 될까? 그 말 속에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의도와 제가 계속 나가면 더 힘든 상황이 닥칠 거라는 암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끊을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이미 우리가 제출한 증거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라는 걸요. 재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변호사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고 대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 안에서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것은 중고거래 앱 채팅방 로그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원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판사가 그 대화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에 보고 싶다. 이번엔 그 와인 가져갈게. 다음엔 여행도 가자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특정한 장소를 암호처럼 부르는 표현과 남편이 다른 사람 눈을 피하려고 세부적인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채팅방 목록에서 발견된 또 다른 대화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자가 다른 기혼 남성과 나누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내용 역시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거래로 만날까라는 문장 옆에는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법정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 여자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손가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피고들의 주장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벌인 일을 세상에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판사 역시 공판 말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에 반하며 원고의 혼인 생활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끝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판결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판결 당일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담담한 척하려 해도 이날이 제 삶에서 어떤 무게를 지니는 날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고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거울 너머 제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원 복도에 앉아 기일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오늘로써 큰 줄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상처 입은 배우자였지만 이제는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서 싸울 만큼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판장 문이 열리고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단호했고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는 눈빛이 여느 때보다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석 쪽을 흘깃 보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여자는 창백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연대감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땡땡과 피고 땡땡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천천히 그러나 굵게 새겨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는 갑갑하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미세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견뎌온 모든 시간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자가 무심히 스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판결은 그 즉시 남편과 그 여자에게도 현실적인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판결 소식이 은근히 퍼지면서 회의실 안에서조차 애매한 시선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대놓고 대화에서 그를 배제했고
결국 그는 인사이동이 결정돼 승진 가능성까지 사라졌습니다. 그가 한때 지키려 했던 사회적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자의 상황은 더 가혹했습니다. 소속돼 있던 동호회와 각종 모임에서 연락이 끊기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신고로 계정이 강제 삭제됐고 같은 전화번호와 닉네임으로 새 계정을 만들려고 해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단당했습니다. 더는 그녀가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 저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였고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원룸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왔습니다. 절대 기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제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직도 거실 구석에는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보내줄 때가 됐어. 다음 날 저는 그 소파를 처분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지난 몇 달의 싸움 속에 함께 굳어있던 제 마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여온 소파에 앉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한 선택만 하자. 다시는 타인의 거짓에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겠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고요함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팽팽한 긴장과 법정에서의 다툼이 끝난 자리에는 허전함과 함께 서서히 스며드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두 사람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판결 직후부터 사실상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에 대한 소문이 은근하게 퍼졌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회의 때마다 묵묵부답으로 자료만 넘기거나 대화를 피하는 모습이 동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인사부에서 부서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승진과 미래를 꿈꾸던 계획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딱히 기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소속돼 있던 동호회에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마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나기는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말은 어느 모임을 가도 따라붙었고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그녀의 계정은 수십 건의 신고로 강제 삭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플랫폼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가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 위해 휴대폰 번호와 신분을 바꾸는 일까지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금 살던 도시를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이 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남편과 그녀가 계속 함께 지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생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로의 몰락 속에서 함께 버틸 힘이 없었던 거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통쾌함이라고 하기엔 무겁고 동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 담담하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걸 직접 보지 않아도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서서히 제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한켠에는 여전히 오래된 소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소파를 볼 때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 떠올랐습니다. 판결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도 보내줄 때가 됐다고요. 소파를 처분한 날 거실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던 묵은 먼지까지 털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생각보다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거래만 하자. 다시는 타인의 거짓말과 배신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의 무게에 눌려 숨가쁘게 살지 않고 제 선택과 제 의지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를 살아갈 힘은 충분했습니다.